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두 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신방러 김디. 아마추어 신방러 박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첫 방을 녹음하고 또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첫 방 녹음하고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저희 주변에서는 다 착한 분들만 계셔서 다 좋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군요. 크리스천들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게 믿음인데. 네. 김디님은 주변에서 좀 반응이 있으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착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믿으려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더 편해져야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네, 그리고 또 어색도 어색이지만 이 매번 하나의 문화를 정해서 그걸 공부해 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하시면서. 네. 맞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괜히 했어. 이해만 해. 그런데 이게 정말 공부가 되더라고요. 좋죠. 또 여러분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묵상도 계속 하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저한테는 좀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매주 업데이트 우리가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매주 업데이트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우리가 미친 듯이 신방만 다녀야 되는데. 근데 저희 바깥에서 작가분들이 절레절레 절대 안 된다고. 그렇군요. 이해만 해. 네. 네. 누가 보면 20회 한 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도 즐겁게 한번 두 번째 신방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방의 문을 여는 신방 노트 시간입니다. 김디님과 제가 최근에 접한 문학의 소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네. 오늘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 좋죠. 네, 김디님 책 자주 읽으세요? 자주 읽으시는 것 같은데. 네, 영화는 제가 자주 보고 싶지만 잘 못 보지만 책은 그래도 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김디님을 알았던 게 이제 김디님 인터뷰 기사를 검색해보다가 김디님의 서재 같은 게 있었어요. 김준영 네네. 대표의 서재 해가지고 맞아요. 읽으신 책들 이제 목록이랑 추천 도서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저도 찾아 읽고 막 기억이 그랬거든요. 납니다. 네. 그래서 책이랑 되게 어울리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좀 컨셉이 잡혔어요. 김준영 디렉터는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책을 추천을 좀 많이 받고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네.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셨네요. 브랜딩을 좀 잘했나요? 네. 일단 책은 제가 한 1년에 50권 정도를 읽으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바쁜 와중에도. 그러면 한 달에 4권 이상 읽어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빠질수록. 네. 그리고 또 책이 많은 만큼 좋은 책을 고르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책을 또 읽다 보면 좋아지는 게 책을 고르는 이제 좀 안목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책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리뷰를 다 남기거든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책을 다룬다고 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편하지는 않네요. 더 공부할 게 많고 네. 또 이야기 나눌 게 좀 많은 오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는 책을 절대 안 읽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책을 읽는 재미에 빠졌어요. 최근에 그 성균관대 앞에 한 서점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 책을 샀어요. 네. 읽기의 말들이라는 박총 목사님이 지으신 책을 샀는데 박총 목사님, 맞아. 네. 목사님 되셨죠. 네, 굉장히 저는 책을 안 좋아했었는데 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지? 그렇지만 책이 좋다니까 읽자 이런 주의였는데 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단편으로 이렇게 다 모여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난 책에 관심이 없다,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면은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따끈따끈한 신간. 네, 신간이에요. 그렇군요. 박총 목사님의 책은 뭐 사람들을 좀 쉽게 편하게 읽힐 수 있는 매료시키는 그 문장력이 네, 그것도 필력을 가지신 탁월하시더라고요. 분이죠. 특이하신 분이시고.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고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그거 읽었는데 잘 기억 안 나 막 이렇게 하거나 나 그 두 번째 읽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꼭 자기가 못 읽었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못 읽었다고 해라. 그게 더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고 꼭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세상이 주입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라. 아파요. 찔려요. 왠지 내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김진님 혹시 최근에 기억나는 책들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신간은 아닌데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좀 특별한 책이 있어가지고 어떤 책이요? 내용이 좀 특별한데 디자이너가 쓴 책이에요. 류지연 디자이너라고 네덜란드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제목이
사람의 부엌이란 책이에요. 사람의 부엌이요? 네. 디자이너신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디자이너가 뭐냐면 이분이 그 테드 강연도 나오셨는데 냉장고로부터 음식을 구하라. Saving food from the fridge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냉장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자연이 줬던 그 음식 자체를 보관하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저 완전 공감해요. 그래서 되게 폐기물이 많아지고 음식 맞아요. 쓰레기가 되게 많아진다.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선조들이 그 음식물을 보관했던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용기를 디자인하시고 우와. 네, 그런 걸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탈리아나 몽골이나 아니고 남미나 다니면서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관하는 전통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얘기들을 그런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을 해온 거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을까? 감자 보관하는 법, 뭐 파를 보관하는 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팁도 나와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주부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긴 해서 작은 냉장고를 샀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굉장히 작아요. 그 대신 이제 빨리 먹어야 되고 이게 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금방 싹나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제일 아까워하거든요. 냉장고에 있으면 살았는지도 모르고 썩어서 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음식이 상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이제 냉장고가 생기니까 나눠줄 필요도 없고 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적하는 책이라서 전 좋았습니다. 네. 또 신방노트에서 추가를 하자면 저희 문화신방에서 추천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요. 비행운 이후에 나온 소설인데 7편의 소설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네. 아는 눈이 흩날리는데 바깥은 여름인 누군가의 시차를 생각하며 썼다라는 표지를 보고 우리 오늘 작가님이 당장 샀다고 그렇군요.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좀 히트를 쳤었는데 네. 바로 귀염 미소. 귀염 미소의 또 2017년에 또 새로운 책이 파리 아파트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라는 단행본 영화의 호응에 앞서서 이 책이랑 같이 지금 되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 요즘 신과 함께 단행본은 또 영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신방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의 책은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야, 아주 유명한 책이죠. 네, 2012년에 출간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나왔다는 것은 저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책이구나. 네, 저는 이 책이 하도 그 교보문고 가보면 베스트 거기에 항상 있어가지고 저 책 왜 안 빼지? 좀 게으르신 MD님이 계신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계속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 인기를 제가 어떻게 실감했냐면 네.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선정하고 저도 이번에 읽어봤거든요. 네. 중고 서적을 검색해봤는데 아, 있어서 찾아가면 팔리고 맞아요. 있어서 찾아가면 팔리고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저도 이 책 사는데 정말 긴박한 추격전을 방불케 하는 정말. 결국 성공하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가서 도대체 사요. 저는 결국 새 책을 샀습니다. 실패하고. 그 정도로 네. 인기가 많은 책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프로 신방러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한번 또 해와봤습니다. 아. 신방에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일본의 대표 작가이고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역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대 눈동자의 건배, 눈보라 체이스가 한국에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보문고 기준으로 2017년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해외 작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이제 회사에서 그 북헌팅이라고 해서 서점에 가는 네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어제 서점에 갔는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부스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 책이 다 깔려있는데 다 히가시노 게이고 너무 많더라고요. 나미야 잡화점에 아주 인기를 이렇게 다작을 등이었고. 하는 작가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많이 들어본 소설들도 다 이분의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또 박대님이 또 책 북 디자이너시니까 네, 또 책의 그런 탐방들을 또 다니시고. 맞아요. 제가 DJ가 그러시죠. 아니라 디자이너라서 바뀌죠. 맞아, 맞습니다. 네, 저는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네, 디렉터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문화신방에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런 저희 문화신방의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1회 때도 방송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영화의 흐름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네, 그렇죠. 있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또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맞아요. 두꺼워서 저도 처음에 와 이거 언제 읽지? 했는데 정말 흡입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순간 그냥 쭉 읽었어요. 그래서 원래 책을 잘 안 읽지만 우리 문화신방과 함께 책을 읽어보자라고 결심하신 청취자분들이라면 네네. 한번 어떤 스타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두껍지만 맞아요. 쉽게 읽혀서 내가 굉장히 책을 잘 읽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왠지 두꺼운 책 들고 다니면 있어 네. 보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책이 추리소설 작가가 쓴 책이라 그런지 영화 장면처럼 넘어가는 맞아요. 챕터가 아주 저는 흥미로웠고 몰입도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의외였던 게 이 책이 너무 따뜻하고 막 사랑스러워서 되게 귀여운 작가이실 줄 알았는데 나머지 작품이 막 다 살인 사건, 막 뭐 추격전 막 이래서 놀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류의 소설을 좀 잘 안 읽거든요. 추리 소설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낯설은 작가였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줄거리를 잠깐 볼까요? 네, 이 소설은 이 새 도둑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새 도둑이 이제 강도짓을 하고 아침이 밝기까지 이제 경찰의 눈을 피해서 폐가로 숨어드는데요. 바로 거기가 나미야 잡화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숨어있던 중에 나미야 잡화점 주인 앞으로 도착한 고민이 담긴 편지를 우연히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왜냐하면 그 편지들이 현재 쓰여진 게 아니라 아주 과거에서 온 편지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현재와 과거가 이어져 있는 나미야 잡화점의 한 밤. 그 속에 있는 새 도둑이 날이 밝기까지 편지에 적힌 인생의 여러 고민들을 마주하면서 답장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네, 맞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줄거리만 들으면 좀 황당하고 좀 이게 정말 재미있을까? 그러게요.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작가만의 필력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이 새 도둑이 이 상담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 고민의 편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편지가 한 5통 정도. 그래서 5개의 고민들을 이제 그런 챕터로 나눠져 있죠. 네, 이 새 도둑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그리고 또 전개되는 내용들이 또 어렵지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하나의 고민만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달토끼라는 닉네임을 써서 네네. 이 고민의 편지를 보낸 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고민자죠. 여자분이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인데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어요. 국가대표에 이제 선발되기 위해서 네, 맞아요. 후보 중에 한 명. 네. 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애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병간호를 하고 싶은 마음과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서 전념해야 되는 네. 마음 중에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냐, 자기의 어떤 앞의 미래냐, 네. 뭐 요거에 대한 문제. 정말 간단한 고민이 아니라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 나미야 잡화점의 편지로 도착하는데요. 이러한 고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바로 이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네. 우리 뭐 박디님 이 에피소드들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챕터 부분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저는 네. 이게 뭐 어떤 그 고민이 와닿았다기보다는 이 작가분이 이 내용을 이어가시는 그런 필력이랄까? 그런 거에 이제 몰입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 폴 레논이라는 닉네임으로 도착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외동 아들로 이분이 자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회사가 부도를 맞고 야반도주를 하자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가족과 함께 야반도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나미야 잡화점의 나미야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네, 맞아요. 폴 레논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틀즈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폴 레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주인공이 비틀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틀즈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그 비틀즈 멤버들 간의 관계와 자기가 가족들과 얽혀있는 관계를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하지만 영상에서 감지되는 것은 있었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다. 아무도 직접 다투거나 하지 않는다. 연주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일단 내 사람은 눈앞에 떨어지는 과제를 해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창조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들 이미 알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비틀즈의 해체 과정을 자신의 가족 이야기랑 묶어서 이 소년이 생각한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이 가족의 해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상실됐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잘 묘사돼 있어서 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다큐를 봤거든요. 저도.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여기도 언급되지만 그 걔네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건물 옥상에서 공연을 네. 하는 장면, 그거 이제 그 뮤직비디오도 제가 아, 봤고 그렇구나. 비틀즈를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저도 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디님은 어떤 고민이 기억나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챕터에 생선가게 뮤지션이라고 네. 그 한밤중에 하모니카를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뮤지션을 꿈꾸는 한 친구가 있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데 집안 대대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아들한테 이거를 물려주고 싶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는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요. 돌아왔는데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죠. 뮤지션으로도 이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계속 이걸 아니면, 할까? 네, 할까. 근데 이제 아버지는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 누군가 가업을 이어야 되고. 그렇죠. 가업을 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 그 와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왜 이 고민이 기억에 남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주로 예술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네, 고민을. 이를 예술하는 친구들이 갖는 고민들이거든요. 내게 선천적으로 가진 재능과 또 내 부르심 여러 가지도 고민하는 게 좀 약간 맞닿아 있고. 또 빌리 엘리어트가 생각나는. 그러네요. 근데 빌리 엘리어트는 걔 천재잖아. 맞네.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은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좀 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좀 한 구절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음악 외길을 걸어간 것은 절대로 쓸모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노래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음악은 틀림없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지만 아무튼 틀림없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꼭 그걸 믿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 새 도둑이 그 뮤지션에게 그렇죠.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악가가 왜 그리고 또 이 도둑이 왜 이런 조언을 했는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뮤지션은 과거에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고 새 네. 도둑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그렇죠. 해준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의 음악이라는 가지고 있는 예술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남네요. 네. 근데 김진님은 아무래도 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청년들과도 많이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의 한 대부분이 청년들과 만나고 청년들과 만났을 때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좀 나누는 그러게요. 이런 시간들이죠. 네, 제2의 남이 김미아시네요. 김미야. 네.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고민을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주로 뭐 대화를 통해서 얘기 나누고요. 이제 SNS를 또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SNS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로 상담들을 되게 많이 해와요. 뭐 얼굴을 잘 모르니까 좀 더 편하게 굉장히 사적인 질문들을 해오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MR을 보내달라. 사적이네요. 네, 굉장히 사적으로 뭐 제가 이제 뭐 마커스에서 있었으니까 뭐 MR을 보내달라.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정중하게 그래 링크된 사이트를 보내주죠.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은 연애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이게 거의 80~90%가 이 두 가지예요. 네. 안 그래도 전에 한번 만남에서 오늘 네. 작가님이 네네. 김디님한테 뭔가 인생 상담 같이 크리스천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고민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던 때가 생각이 나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되게 못하거든요. 어떤 뚜렷한 답을 제시하는 걸 잘 못하는데 김대님은 굉장히 그런 걸 잘해주셔서 정말 청년들이 멘토로 삼을만 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상담을 들어주고 또 조언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인생에서. 네.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무언가를 기대하고 오는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시간이 좀 있었죠. 정말 이 책을 보면서도 이 고민의 내용이 쫙 나올 때, 이 고민은 정말 이건 답이 없다. 이건 진짜 어떻게 대답해줘야 될까? 맞아요.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조언자가 답을 줄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또 이 책의 주제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그 나미야 할아버지가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답이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게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도둑이 엉뚱한 답을 해줘도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도움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개떡같이 이야기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맞아, 딱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있었어요. 이 책의 주제는 개떡같이 이야기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개떡, 이렇게 얘기해야 찰떡, 되나? 자파점에. 네네. 네. 근데 저는 워낙 누군가 어떤 고민 상담을 하면 네. 답을 못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굉장히 황희정승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나미야 할아버지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롭게 다가온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 나미야 아저씨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을 치르자고 선생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뭐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고 온유한 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기사들이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미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이 아들이 그런 거 사람들한테 해주지 마라. 뭐 네.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렇게 맞아요.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횡하니 뚫렸고 거기서 중요한 뭔가가 쏟아져 나온 거야. 인간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딱 어떤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사랑받고 있지 않나. 맞아요. 정말 따뜻하고 이게 구멍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시대에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이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위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상담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답을 꼭 뭐 얻는 것 이전에 그런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오는 거니까 박대님이 잘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건 누군가가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네, 박대님이. 들어주는 거라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서툴렀던 게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답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오는 그 마음이 저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 김디님 말씀 들으면서 어제 서점 갔을 때 네. 굉장히 뭔가 심리 상담이나 뭐 내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에 그게 유행이죠. 또 트렌드죠. 네, 정말 트렌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참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또 그래서 이 나미야 자파점 책이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여전히 인기인데 그 책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유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로를 주고 일상에서 잔잔하게 따뜻한 글을 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크리스천으로서 네. 또 약간 불편한 네네.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해결이 된 것도 있지만 한번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책이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적 크리스천으로서, 장르의 네, 책이죠. 네. 크리스천으로서 이 판타지를 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네. 특히 이 책이 막 미래랑 현실을 오가는 막 그런 타임슬립.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죠. 네. 그리고 뭔가 모든 사람이 연결돼 있는 뭔가 뚜렷하게 뭐라 할 수 없지만 저는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랄까? 그 일본 특유의 그런 신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러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판타지라는 장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약간은 지금 부정적으로 좀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판타지를 절대 안 봤어요. 오,
반지의 제왕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해리포터는 봤는데. 뭐야? 근데 그게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나미야 자파점을 통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이건 그런 내용임에도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굉장히 복음적인 그렇죠. 이런 걸 느끼면서 이 판타지라는 게 그냥 그릇이 아닌가? 틀이 아닌가?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답을 스스로 잘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 크리스찬들이 판타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열광했던 적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맞아. 난 솔직히 이거 처음에 나니아 자파점이라고 처음에 보고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정말 나니아더라고. 나니아 연대기는 판타지와 복음이 둘 다 있으니까 열광할 수 있겠네요. 결국 우리가 그 면에서 보듯이 판타지라는 장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그것은 막 잘 설명해 준 게 그릇 같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제가 예약당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술이란 허구적 요소를 통해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카소도 이렇게 했거든요. 예술이란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타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르죠. 그런 시대고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환상과 상상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환상과 상상이요? 네네. 그러니까 허구적 상상력은 판타지 장르라고 해도 항상 현실을 바라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세계, 기존에 없었던 인물, 기존에 존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바라보게 해요. 상상력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반지의 제왕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거기에는 인물이나 줄거리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봐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미야 자파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계에 빠지게 만드는 것. 정말 그런 세계가 존재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러한 환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내적 자아로 계속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를 공상 환상이라고 그래요. 상상은 항상 외부로 표출돼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봐요. 그런데 환상과 공상은 계속 자신의 내적 자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타지라는 장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판타지적인 장르가 결국 올바른 상상을 통해서 외부인 현실을 보게 하느냐 아니면 더 자신의 내적 자아로 가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좀 웃기지만 뭐가 생각나냐면 인스타그램 스타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하고 막 따라하고 싶어하고 연예인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괴리를 느끼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가는 방향 이런 것도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아이돌 자체가 요즘에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이지만 정말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현실 세계와 동떨어지게 만든다면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하지만 네. 좋은 내가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좋은 인물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더 올바르게 살아가고 어떤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주느냐겠죠. 결국은. 어떤 것을 내용이 채우고 있느냐.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내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디님이 오늘 감기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감기가 안 나요.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계속 빵 터지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기침이 나올 듯 하면 그냥 웃겠습니다. 웃으면서 기침을 하는 요런 아니 근데 법으로. 김디님이 막 기침을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니까 꼭 굉장히 이제 어떤 제아의 고수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모든 그 노하우를 쏟아내는 네, 그런. 이해만에 모든 걸 쏟아놓고 어떤 이제 가는 어떤 그런 방송이 되는 건가요? 정말 김디님 정말 투혼을 정말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투혼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쉽게 안 났네요.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또 불편한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뭐냐면 근데 많은 고민이 도착하는데 이제 나미야 할아버지가 이 고민의 답은 결국 자기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민의 편지를 보낸 이 주인공들도 결국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답을 찾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답은 내 안에 있다 이런 메시지가
좀 뭐랄까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나를 부인하고 넌 전적 죄인이다. 너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답을 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 약간 뭐랄까요? 소위 인본주의적이랄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진 않을까. 또 성선설이라든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한테 판타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좋은 대답을 네네네. 내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걸까요? 안에 벌써 우리 박대님 안에 답을 스스로 찾아간 거 아닐까요? 아, 저는 그냥 어떻게 정리했냐면 네.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게 굳이 나의 죄인인 나를 의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또 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로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게 굳이 나쁜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틀에 내가 갇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박대님이 얘기하신 설명으로 본다면 그거는 분명히 인본주의적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답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게 바로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율이라는 그 오토노미 이게 오토 스스로 노머스 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진 거니까 스스로 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사기 때 나오는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네. 근데 그것은 어떠한 중심과 기준이 자기라는 뜻이에요.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살아가면서의 어떤 법, 결정,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여기에 있는 주인공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민의 답을 어떻게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죠. 조언을 구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이 필요했고 누군가에게 어떤 가이드가 필요했던 거죠. 그 가이드를 주었을 뿐이고 그 가이드 안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미생의 이런 대사, 유명한 대사. 스스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은 알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식처럼 딱 정답적인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는 알지만 그 진리가 각자의 삶의 수많은 것들의 디테일하게 적용될 때는 그 진리를 가지고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답이 있다기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한다. 아.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관심이 또 나오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는 아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기준 안에 외부적인 기준 안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자유로운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관점으로 이 책을 좀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이 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답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책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고민의 답은 자기 안에 있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그 사람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주변의 도움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공동체적인 책이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그런 지금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다 그 고민의 중심이 정체성이에요. 자신이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그런 사회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 스스로는 절대 찾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안에 답은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이것을 또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네, 것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타임슬립이라는 네네.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미래에서 과거로
아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라라고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네. 조언들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의 고민과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네,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아니까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제일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래를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미래를 올바르게 분별력 있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을까가 되게 여기서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조금 더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누군가의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알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서의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20대 청년들을 만났을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내가 그 20대를 살아봤잖아요. 네. 근데 내 20대와 그 사람의 20대가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의 20대를 경험으로 그 사람들이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주는 조언이 분명히 있고 그런 가이드들이 있죠. 그런 걸 듣는 친구들은 조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합쳐놓으면서 현재, 과거, 미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 나미야 자파점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미래, 과거가 함께 섞여 있는 있다. 거죠. 그러시죠.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서로를 존중해주는 관계 안에서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나미야 자파점에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네네. 예를 들면 그 엄마는 돌아가시고 혼자 어릴 때 살아남은 친구가 엄마는 나를 버렸어. 엄마는 나랑 같이 동반자살을 시도했어. 라고 맞아요. 하지만 친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뭐 네네.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무명의 뮤지션이 그 환광원 안에서 자기의 음악을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어린 아이에게서 힘을 얻었다든지 네네. 뭔가 이런 그 주인공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어떤 해결점 같은 게 생각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디님이 저의 미래거든요. 네, 그 그렇죠. 자체가 뭔가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는 그럼요. 장면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간을 살지만 그 공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네, 처음과 나중.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중간을 우리가 살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기만 그렇죠. 그 나라. 그런 가사 아주 유명한 노래가 또 정말 있죠. 네, 명 작사가가 쓰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에 제한을 받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시간은 조금 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책을 본다면 조금 더 달리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네. 꼭 나미야 자파점이 판타지는 아니다. 하나님 그러네.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각으로 생각- 보느냐,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책이 왜 명작으로 꼽히는지 같이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내가 배워가는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올바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관계가 필요하다.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 나의 정체성,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여러 가지 내 마음 안에 이런 부분들을 올바른 질서로 자리 잡아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고 있지 않는가. 특히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런 위로와 그런 따뜻함을 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에 이제 네. 마지막 뒷표지를 탁 덮으면서 너무 네.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 책의 매력이랄까? 이 책이 명작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약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그 환광원 자체도 아동복지시설이고 맞아요. 또 여기 등장하는 새 도둑도 거기 출신의 굉장히 스스로도 뭐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인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는 것에 우리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요즘 세상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세상인데 이 소설은 약자들이 다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현실과의 대비를 내가 느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결국은 그 나미야 자파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공간이거든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간, 교회인 공간인 우리가 바로 이런 나미야 자파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주고 따뜻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는 그러한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또 책을 덮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누군가 또 우리의 우유 상자에 편지 하나 넣어놓고 갈 수 있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네.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신방 보고 시간입니다. 오늘 신방을 마치면서 오늘의 책에 대한 완벽히 주관적인 평가를 해볼 텐데요. 김디님,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해 주세요. 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 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가이드를 받아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러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용기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네. 박대님은요? 저는 이렇게 한 줄로 남겨볼게요. 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따뜻한 약자들을 통해 바뀐다. 이게 멋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네,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저희랑 같은 꿈을 꾸고 계실 거라는 어떤 느낌이 오네요. 바로 지금 또 달려가서 책들을 또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협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게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또 알려드리면서요. 네, 오늘 방송에 대한 다양한 신방 자료들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하트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고 저희에게 힘과 응원을 보태주시면 여러분의 힘과 감사하겠습니다. 응원으로 저희가 신방을 또 다닙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문화신방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다음에는 음악을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계속 문화신방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신방러 김비, 아마추어 신방러 박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